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명한 세계관을 갖고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그 좋은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930년대인데요. 1930년에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있었는데 이들이 그 뉴햄프셔에서 캘리포니아로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주했습니다. 여러분 그 뉴햄프셔라고 잘 아시죠? 뉴햄프셔가 아마 미국 동부 뉴욕의 그 오른쪽쯤에 위치해 있는데 거기서부터 캘리포니아로 자동차로 아마 이동했을 것 같아요. 그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동부에서 중부로 또 대륙 횡단을 통해서 캘리포니아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아메리칸 드림을 찾아서 이주했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들 형제가 뉴햄프셔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할리우드로 가서 어렵게 영화 스튜디오를 빌려서 영어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군요. 영화 관련 그 업종에 취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던 두 형제는 얼마 뒤에 평소에 관심이 있던 그 연예 관련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고 처음에 할리우드로 갔다가 이제 할리우드에서 다시 북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글렌데일의 극장을 개관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 강의를 하면서 제가 자주 다니는 그 지명이 등장을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할리우드라든가 글렌데일이라든가. 그래서 할리우드는 할리우드시라고 보통 할리우드시리라고 하는데 물가가 좀 높고 그 렌트비가 좀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유명한 영화사들이 많고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거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관광객들이 뭐 말도 못하게 많고 그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이제 보통 100불대라고 그러는데 입장료만 그 주차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이제 돈 쓰고 그러면은 굉장히 그 단가가 높아지는데 하여튼 그 헐리우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글렌데일 두 번째로 정착했던 그 글렌데일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그 거리 자체가 깨끗하고 학군도 높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은 주로 이제 학군이 높은 쪽을 이제 많이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그 LA 다운타운하고도 이제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형 쇼핑몰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살기에 좋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처음에 어디서 출발했나요? 뉴햄프셔죠. 뉴햄프셔에서 출발해가지고 캘리포니아 할리우드로 왔다가 할리우드에서 이제 영화 관련 스튜디오에 취직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그 근처에 있는 그 글렌데일 극장을 개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가 순조롭지 못하게 됩니다. 극장을 4년 동안 운영을 했는데 극장을 운영했던 4년 동안 건물 주인에게 매달 내는 그 렌트비, 임대료 100불이라고 그러네요. 그때 당시는 정말 쌌네. 임대료 100불을 제대로 낼 만큼의 돈을 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930년대 얘기인데요. 1930년대에 렌트비가 100불밖에 안 됐네. 지금은 보통 최하가 2,000에서 3,000불 기본이 그 정도고 이제 그 위치나 그 이제 크기에 따라서 이제 또 달라질 텐데 아무튼 1930년대 얘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성공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처음에 이제 극장 사업에서 고전을 하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 새로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1937년, 그러니까 7년이 지났네. 1930년대에 뉴햄프셔에서 캘리포니아로 왔는데 1937년에 행운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이 글렌데일의 동쪽에 위치한 그 파사데나라고 하는 곳에 자그마한 그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열게 됩니다. 파사데나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아주 되게 굉장히 기쁘네요. 전부 다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제가 강의하게 되니까 그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현장을 답사해서 직접 그 현장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아마 몇 분 안 될 것 같아요. 파사데나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파사데나에 예전부터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고, 파사데나에서 이제 그 LA 다운타운까지 이어지는 그 고속도로가 있는데 프리웨이라고 합니다.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속도로를 이제 프리웨이라고 하는데, 저쪽에 이제 그 남쪽 오렌지 카운티 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유료 도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리웨이는 돈을 안 내는 곳이죠. 그 밑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돈을 받는 것도 한국식으로 그렇게 사람이 직접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지리나 지형을 모르시는 분은 벌금을 받게 됩니다. 바로 찍히거든요. 아무튼 이 파사데나에서 그 LA 다운타운까지 가는 도로를 이제 110번 도로라고 그러는데, 그 110번 도로가 아주 오래된 파사데나의 부자들이 그 LA 다운타운으로 가기 위해서 만든 아주 오래되고 고전적인 그런 도로다. 근데 도로가 굉장히 꾸불꾸불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운전하시는 분은 이 도로 폭도 좁고, 그게 아마 왕복으로 6차선에서 7차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한쪽이 아마 3차선인 것 같아요.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도로가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고, 도로로 가다가 프리웨이로 가다가 이제 그 엑시트로 빠져나가는 그곳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행히 그 LA가 다행히 눈이 안 오고, 눈이 뭐 전혀 안 오죠. 눈이 전혀 안 오고 비도 거의 안 오기 때문에 별다른 사고가 없었지, 눈이 오고 비가 많이 온다고 그랬으면 엄청나게 사고가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배우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임스 딘을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면 간첩이거나 이 멀티미디어하고 담을 쌓으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임스 딘 아주 유명한 영화 배우죠. 근데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제임스 딘이 출연한 영화는 3편밖에 안 돼요. 자이언트, 에덴의 동쪽, 이유 없는 반항. 저는 이 3개를 다 봤는데, 이 제임스 딘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죽은 장소가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110번 프리웨이입니다. 도로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가끔 가다가 이제 10시 이후에, 미국은 이제 한 8시만 넘어도 사람들이 다니질 않아요. 다 집으로 가니까 4시면 퇴근해가지고 4시나 5시면 퇴근해서 바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보통 가까운 데에 있는 사람은 7시 반이면 도착하고 8시만 넘으면은 거의 사람들이 집에 도착해 있죠. 먼 곳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한. 근데 그 110번 도로가 구불구불하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차가 뒤집어지거나 대형 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그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아마 그 굉장히 그 질주의 그 기쁨을 아마 누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아마 그 생을 마감한 장소가 바로 그 프리웨이였다는 거죠. 아무튼 이 파사데나에 레스토랑들도 많고, 하여튼 뭐 렌트비도 비쌉니다. 굉장히 그 고급 도시 중에 속하고, 이제 미국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도시다. 그래서 미국은 그 도시마다 특성이 있어요. 어느 인종이 사는지. 그래서 이제 LA 다운타운 같은 경우는 미국 백인들이 많이 살질 않고, 백인들이 이제 점점 동쪽으로 많이 이동하는 추세인데, 이제 파사데나, 거기가 이제 미국 백인들이 주로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1937년도에 이 드라이브인 식당을 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남부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자동차에 많이 의존을 해서 차를 타고서 그 음식을 먹는 그런 것이 이제 막 유행할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그런 환경과 인기 가운데서 1930년대 초반에 갑자기 생겨나면서 갑자기 또 엄청난 인기를 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식당 안에서 밥을 먹는 것에 식상하던 차에 이런 이제 새로운 것이 나와가지고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는 거죠.
근데 드라이브인 식당이라는 게 지금처럼 지금 미국에는 뭐 드라이브 식당 대부분이 다 드라이브인이에요. 드라이브인으로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서 주문해가지고 차에서 바로 먹는 그런 것이 지금 유행인데 이때 당시에 그 딕과 모리스 형제가 만들었던 것은 고객들이 이 레스토랑 옆에 이제 넓은 주차장에다가 차를 주차시키고 차 안에서 종업원들에게 주문을 한 다음에 종업원이 갖다 준 그 음식을 차 안에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그 유리로 만들어진 컵에 담긴 음료수와 철제 포크 나이프와 함께 사기 접시에 담겨 나왔다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조금 모순되는 것 같죠? 지금은 이제 그 패스트푸드 음식들이 이제 그렇지 않은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 유리, 철제, 그 다음에 이제 사기로 된 접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하던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드라이브인 식당을 이용해서 빠르게 음식을 먹고 또 차를 타고서 움직이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이게 정말 시대 상황에 잘 맞는 아이디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의 이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은 아주 대박을 이루었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이 됐을 때 이 형제들은 사업 장소를 다시 파사데나에서 그 샌버나디노라는 곳으로 옮겼는데요. 제가 그 샌버나디노도 가봤는데 거기가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신흥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그러니까 샌버나디노가 하나의 카운티죠. 카운티를 이제 미국에서는 카운티라고 그러는데 LA 카운티가 있고 이제 밑에는 이제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 근데 오렌지 카운티에 사는 사람들도 다 이제 LA에 산다. 이제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그 동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샌버나디노가 LA에서 동쪽으로 이제 80km 정도가 떨어진 신흥 도시였는데 주로 이제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딕과 모리스 형제가 이제 시설을 확장하고 메뉴도 이제 기존에 이제 핫도그라든가 뭐 감자 튀김이라든가 쉐이크 같은 거에서 쇠고기 바베큐, 돼지고기 샌드위치, 햄버거 등으로 품목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는데 연간 매출이 뭐 20만 불 정도에 달해서 5만 불에 달하는 이익을 형제들이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그 최상류층에 속할 만큼 엄청난 그 소득을 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1948년이 돼가지고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들의 그 레스토랑 비즈니스에 이제 수정을 가해서 차 안에 있는 고객들에게 가서 주문을 받는 종업원 제도를 없애버리고 지금도 이런 제도가 좀 있어요. 어떤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그 넓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기하고 있으면 그 종업원들이 그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와가지고 그 주문을 받고 음식을 그 차 바로 옆에다가 그 어떤 틀 같은 게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렇게 끼워서 갖다 주면 이제 그걸 먹고 그러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졌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1948년도에 딕과 모리스가 그런 제도를 없애고 고객들이 식당으로 직접 걸어와서 주문하는 시스템으로 바꿨는데 이거 엄청난 변화입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의 그 세계관이 변모하는 순간을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도자기로 만든 쟁반이라든가 유리로 만든 컵이라든가 철제 포크와 나이프 이 모든 것을 종이로 완전히 대체를 해버렸는데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거였다는 거예요. 혁명적인 거.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은 다 그렇게 쓰는 거지만 1948년 당시에는 이게 완전히 혁명적인 겁니다. 세계관이 이 딕과 모리스 형제의 세계관이 엄청나게 변모한 거죠. 그렇게 해서 원가 절감을 이제 했다는 거죠. 원가 절감을 하고 또 이제 스피드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서 주방이 마치 공장의 조립 라인과 같이 그렇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하는 그 종업원들은 서비스와 함께 이 스피드에 관심을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딕과 모리스 형제의 목표는 고객의 주문을 받으면 30초 내로
주문받은 음식을 제공해 주는 거다 하는 거예요. 이게 혁명적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로 인해서 그 레스토랑 문화에 그 혁명을 일으킨 거죠. 딕과 모리스 형제가. 그래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서 1950년대가 되면서, 아니, 한 2년 지났군요. 1948년도에 획기적인 변화를 시작해서 1950년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 딕과 모리스의 연간 매출이 35만 불에 달해서 순이익을 매년마다 10만 불 정도나 냈는데 이게 당시로서는 엄청난 거액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딕과 모리스 형제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그 맥도날드 햄버거를 만든 그 파운더입니다. 여러분 그 영화 파운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파운더 창시자 파운더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 파운더에 보시면 이 딕과 모리스 형제와 레이 클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그 파운더라는 영화는 그 레이 클록에 초점을 맞춰서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제 딕과 모리스 형제 이 딕과 모리스 형제의 그 라스트 네임이 맥도날드예요. 맥도날드 자기네들 그 성을 따가지고 맥도날드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맥도날드 그 딕과 모리스 형제의 그 세계관이 여기서 이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가 레이 클록이 되는 거죠. 레이 클록이라는 사람이 그 맥도날드를 사게 돼요. 돈을 주고 그 이권을 사가지고 오늘날과 같은 이런 세계적인 체인점으로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 레이 클록이라는 사람인데 아무튼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대화 나눈 그 내용이 그 맥도날드를 만든 창시자 그 파운더 딕과 모리스 형제의 그 세계관의 그 변천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세계관의 차이라는 거죠. 세계관의 차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그 현 시대에 맞는 리더십의 원칙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것을 이제 수준의 법칙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그 리더의 수준 또 리더의 세계관, 가치관에 따라서 리더가 하는 일이 달라지고 또 엄청난 그 당시에 혁명적인 그런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 세계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1954년도에 레이 클록이 맥도날드 형제를 만나서 차츰차츰 그 맥도날드를 그 인수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 이 이야기와 또 리더십의 원리 또 세계관에 대한 얘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